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3일 화요일 프레스룸 라이브입니다. 오늘의 가장 따끈따끈한 뉴스부터 보겠습니다. 총선을 두 달에 앞두고 불거진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 간의 갈등이 확전이냐 봉합이냐 기로에 섰습니다. 윤 대통령이 관계 회복 여지를 열어뒀다는 관측이 나오는데 민주당은 대통령실의 당무 개입이 도를 넘었다며 법적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자세히 살펴봅니다. 정부가 통신비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단통법을 10년 만에 전면 폐지하겠다는 걸 추진합니다. 대형마트에 적용하는 공휴일 의무 휴업 규제도 없애기로 했는데 법 개정이 필요해 여야 간 합의가 필요합니다. 오늘 아침 중부 지역 체감 온도가 영하 20도 아래로 뚝 떨어지는 등 북극발 한파가 절정을 이루겠습니다. 대설특보가 내려진 충청과 호남 지역엔 많은 눈이 내리겠습니다. 오늘도 건강과 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프레스 라이브 1분 뒤에 바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프레스 라이브 시청하시면서 유튜브에서 활발하게 의견 나누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치권 이슈 저희 뉴스 핵심 관계자분들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자, 총선을 두 달여 남기고 불거진 윤석열 대통령과 20년간 최측근으로 지냈던 한동훈 비대위원장 간의 갈등과 파장이 오늘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수면 위로 드러난 지 사흘째를 맞아서요. 뒷얘기들 그리고 진실 공방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장갈 기자, 대통령이 이제 주변의 한 위원장에 대한 갈등 그리고 이유 그거 직접 밝혔거든요. 그것부터 한번 알아볼까요? 지난 17일에 한동훈 위원장이 김경률 비대위원장의 손을 들어주면서 마포을에서 정청래 의원과 대결할 인물로 바로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윤 대통령이 낙찰자를 정해놓고 입찰하는 건 부정 아니냐. 법을 잘 알면서 그걸 모르지 않을 텐데 이렇게 언급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또 대통령을 뒷배삼아서 사천하고 있다는 오해를 불러올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우려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제 한동훈 위원장은 대통령실의 사퇴 압박 논란이 실제 있었다고 인정하는 발언을 했는데요. 이 부분 들어보시죠. 저는 4월 10일 총선이 우리 국민과 이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모든 것을 아낌없이 쏟아붓겠다는 각오로 이 자리를 받아들였고 제가 부족하지만 그동안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저는 선민후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당의 변화된 모습을 국민들께 잘 설명드려서 지금의 민주당의 이상한 정치와 발목 잡기 행태로 국민들이 고통받고 이 나라의 미래가 위협받는 것을 막을 겁니다. 대통령실의 과도한 당무 개입이라는 비판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평가는 제가 하지 않겠고요. 그 과정에 대해서는 제가 사퇴 요구를 거절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네, 지금 보도를 보면요. 윤 대통령이 대통령을 뒷배삼아서 줄 세우기 사천하고 있다는 오해를 불러올 수 있다. 이렇게 한동훈 위원장한테 좀 불편한 심기를 좀 드러냈다고 하는데 네. 이종문 실장님, 네네. 한 위원장이 그랬다고 보십니까? 일단 오해의 여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동훈 위원장이 분명히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시작이 지금까지 이 당 그러니까 국민의힘 정당 계열이 왜 계속 총선에서 실패를 했냐 하는 건 굉장히 그 공천 과정에서 투명하지 못했다. 그래서 공관위원장도 그 점을 굉장히 유념해서 선정을 할 것이다. 처음에 시작하자마자 그 얘기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연달아서 세 번 당협위원장이 앞에 자석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기도 당에서도 그랬고요. 그다음에 계양을에서도 네. 그랬고요. 마포을에서도 그랬고요. 그러니까 공정한 어떤 경선을 치러야 될 곳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또 그 당의 그 지역구를 지켜왔던 당협위원장이 있는 자리에서 공천이 마무리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특정 인물을 단상에 올려서 손을 들어준 그 모습은 사실은
그러니까 대통령이 아니더라도 누가 보더라도 이건 아닌데 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고 네. 그걸 아마도 대통령실에서 지적을 한 것 같아요. 뭐 오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네네. 장현주 부위원장님, 일단은 특정 인물의 특정 지역구 이제 깜짝 뭐 발표했던 행위, 어떻게 보면은 흥행을 위해서 총선 앞두고 흥행 위해서 했던 행위가 사천 논란을 좀 일으킨 상황인데 이 부분은 좀 상대당 입장에서 어떻게 보셨나요? 사실 지난주에 그 마포울 지역구와 관련해서 김경률 비대위원의 손을 번쩍 들어주던 장면 다들 예. 기억하실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장면에서 많은 분들이 좀 저것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정치 경험이 없어서 하고 있는 실수가 아닌가라는 얘기가 많이 나왔었습니다. 기초보다 이런 얘기 나오긴 했었죠. 그렇죠. 그리고 시스템 공천을 그동안 그렇게 이야기를 했으면서도 저렇게 김경률 비대위원의 손을 들어주게 된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와 뭐가 다르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실에서 이 사천 논란을 명분으로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 간의 어떤 이런 갈등들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한동훈 비대위원장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이 사천 논란 굉장히 모욕적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왜냐하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동안 계속 강조해 왔던 건 본인이 정치 경험이 전무하지만 그걸 또 뒤집어 본다면 정치권의 빚이었기 때문에 그만큼 공정하게 공천할 수 있다라는 부분 강조해 왔었거든요. 그러면서 본인은 출마도 안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저 장면을 가지고 대통령실에서 본인에 대한 사천 논란을 일으킨다라고 한다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갖고 있는 브랜드라고 할 수 있는 뭐 법 전문가, 뭐 공정 이런 이미지에 굉장히 금이 갈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모욕적으로 받아들여질 것 같기 때문에요. 지금 여러 언론 보도에서는 뒤에서 다루겠지만 좀 한동훈 비대위원장 측의 반발들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저 장면을 두고 굉장히 좀 바라보는 시선들이 좀 판단들이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자, 이고은 변호사님, 일단은 한동훈 위원장은요. 저 장면을 두고서 아니 내 마음대로 한 게 아니다. 네. 당 뭐 인사들하고 합의해서 지금 저 장면이 연출된 거고 뭐 깜짝 발표를 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윤 대통령 어떤 사당화 우려에 대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굉장히 좀 반발을 좀 많이 한 걸로 좀 알려져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요, 이 김경률 이 비대위원의 서울 마포울 출마 문제 관련해서 사당화 우려 아니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습니다. 여권 관계자는요, 이 김 비대위원의 서울시당 행사에서 소개하는 이 부분은 이미 원내 대표나 또 사무총장 또 인재영입위원장 등과 사전에 조율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모두 다 알고 동의해서 진행된 것인데 이게 왜 사당화 우려 이야기가 나오냐라면서 한동훈 위원장은 억울하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고요. 이로써 윤 대통령의 이 사당화 우려에 대해서 한 비대위원장 정면으로 반박하는 모양새가 아닌가 하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 사당화 논란의 어떤 그 중심 축이라고 할 수 있는 김경률 비대위원이 중진들 의원들과 관련했던 발언 그리고 김건희 여사 관련 발언에 대해서 어제 사과를 하면서 좀 물러서는 모양새를 좀 보였는데 그래도 여권 주류에서는 김경률 사퇴 카드로 좀 갈등 정리하자 뭐 이런 얘기까지 좀 흘러나오고 있는데 우선 김 비대위원 사과 발언 어제 발언 한번 듣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거친 언행이 여러모로 불편함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좀 더 정제된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고 지금까지처럼 오직 민심을 받드는 것 그리고 총선 승리하는 것에만 매진토록 하겠습니다. 여사에 대해서 마리 앙투아네트 발언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한 사과를 하셨다고 예. 의원님께서 김건희 여사 리스크에 대한 입장도 좀 변화했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그 부분은 좀 이런 말씀 그렇습니다만은 저도 짧지 않은 이런 시민사회 활동을 해왔으니까 그것에 비추어서 판단해 주십시오. 김건희 여사 리스크 관련해서 입장 변화 없다 늘 그렇게 생각해왔다라고 얘기했는데 그와 걔를 같이 하는 발언이라고 저희가 생각해도 될까요? 제가 그 부분은 처음 말씀을 들어서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는데 계속 같은 생각입니다. 사과를 하고서 또 기자들이 좀 물어보니까 좀 난처해서 좀 웃는 모습이 연출된 것 같은데 이종훈 실장님 네네. 일단은 여권 주류에서는 사과만으로 좀 안 된다 좀 화가 좀 많이 난 것 같고 또 한 위원장 측에서는 아니 이 사태까지 좀 갈 필요 있냐 이렇게 조금 양측이 좀 맞서는 모양새인데 김경률 비대위원 문제가 이게 네네. 좀 이 김 국면에서 봤을 때는 조금 뜨거운 감자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이제 봉합적으로 지금 오늘 분위기가 좀 가고 있는 게 아니냐. 왜냐하면 이철규 의원이
또 나서서 아니 이게 약간의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라고 이제 방송에서 얘기했고 또 이 대목에서 가령 이제 김경률 비대위원을 사퇴를 시키면 사퇴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게 과연 정당하냐? 이를테면 아니 김경률 비대위원만 지금 단상에 오른 게 아니잖아요. 마포울이 아니라 그 전에 개항을 바로 전날 그 개항을 해서 원희룡 그러면 전 장관을 올린 거는 사천 공천 논란에서 전혀 다른 성격이냐가 나올 수 있고 결국은 이 김경률 비대위원이 문제 제기를 한 부분들을 사실 그것 때문에 사퇴시키냐 이렇게 되면 사실 공천에서 진짜 수도권 민심을 역행하는 다라고 얘기해서 수도권 쪽에 출마하는 사람들의 이 항의나 혹은 주장이 굉장히 목소리가 높아질 가능성이 또 있거든요. 한동훈 위원장이 존재가 지금 행보가 네네. 민심이라는 얘기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 아, 얘기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상 비대위원을 뭐 이렇게 그 사퇴시키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 당에서 정말 소통이 가능한 그런 지금 당이냐 그리고 총선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혁신하고 있느냐 이런 쪽으로 지금 아마 당에서는 결론을 내려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목소리가 그래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이 장가 기자, 앞서 1월에 있었던 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동훈, 이관섭, 윤재옥 이 3인 회동에서 여기서 지금 얘기가 좀 많이 분분합니다. 누가 사퇴 요구를 먼저 꺼낸 거냐. 이 논란이 좀 거세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 좀 짚어볼까요? 지난 일요일에 말씀하신 것처럼 한동훈, 윤재옥 그리고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 세 사람이 만났는데요. 이 자리에서 이관섭 비서실장이 김경률 비대위원의 이 사천 논란에 대해서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또 앞서서 김경률 비대위원이 김 여사 논란을 언급하면서 마리 앙뚜아네트를 언급한 점에 대해서도 대통령실에 강한 불쾌감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결국 이관섭 비서실장이 김 비대위원의 사퇴 등을 요구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요. 하지만 한동훈 위원장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는데요. 사천 논란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전날에 장동혁 사무총장 그리고 윤재옥 원내대표와 미리 얘기가 다 끝난 거여서 네. 사천이 될 수 없다라는 입장이었고요. 이 밖에도 경선 룰에 대한 불만도 언급이 됐는데 한동훈 위원장과 이관섭 실장이 부딪히면서 결국은 얘기가 이 사퇴 논란으로 가게 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후 이 3인 회동이 언론을 통해 보도가 되면서 윤 대통령이 참모진을 불러서 대책회의를 가졌는데 계속 대립하다가는 공멸할 수 있다. 이런 공감대는 함께 형성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이종근 실장님. 일단은 이관섭 비서실장이 사퇴 요구한 거다. 한동훈 위원장은 아니다. 뭐 다른 좀 주장이 좀 서로가 엇갈리고 있는 분위기인데 이거 어떻게 좀 받아들여야 됩니까? 뭐가 진실입니까? 그러게요. 진실은 사실 아직도 아무도 뭐 이렇게 단언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아마도 이 공천과 관련돼서 사천 논란이 대통령실에서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특히나 이제 마포울 같은 경우는 김성동 당협위원장이 김수환 그 국회의장의 네. 아들이고 또 종교계에서도 그렇고 또 이쪽 그 원로들도 그렇고 아니 김성동 당협위원장이 돼야 된다는 소리가 아니고 예. 공정하게 경선을 치러야 되는 거 아니냐. 그 당을 지켜왔던 어떤 사람들이 그걸 사실 목도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지금의 현재 다른 어떤 당협위원장들도 아니 혹시나 공정한 어떤 경선이 없이 이렇게 전략공천이라는 이름으로 시스템 공천이 무너지는 거 아니냐라는 걱정을 하고 있는 차에 바로 김수환 전 국회의장의 아들이 계속 지켜왔던 마포을마저도 뭐 이런 분위기가 아마 대통령실에서 감지가 되고 또 일부 종교계에서 또 이건 아닙니다라는 어떤 목소리를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려를 표명했는데 문제는 아마 단계적으로 아마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 이 목소리를 계속 전달하는 과정에서 양측이 좀 의견이 달랐던 것 같아요. 달랐거나 중간에 뭔가 끊겼거나 그리고 잠깐 끊겼거나.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요. 이관섭 이 비서실장이 직접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만나는 어떤 모양새는 사실상 그렇게 좋게 보이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좋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예. 당에 전달될 어떤 메시지가 굉장히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당무 개입이라는 어떤 민주당 쪽에서도 그걸 갖고 지금 뭐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감석 비서실장이 나선 건 이걸 빨리 결론을 지어야만 한다. 앞으로 이제 그 공관위원들이 해야 나갈 어떤 룸도 만들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미에서 아마 만났던 것 같고 양측이 어쨌든 서로 간의 어떤 그 전달 과정이 뭐 오해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더 중요한 건 이게 언론에 나오는 과정이 사실 단일하게 나와야 되거든요. 단일하게 어떤 입장이 딱 나와서 그것이 해석의 여지가 없어야 되는데 그게 전달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로 좀 해석이 되고 네. 있잖아요. 아직도 해석이 분분하잖아요. 분분합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그게 가장 큰 문제였다. 세 사람이 만나서 결론을 짓고 단일 통로로 언론에 결론을 이야기했어야 됐다. 어떤 쪽이든. 그러니까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숙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서로 간에 좀 불만이 있었으니까 좀 다른 목소리가 나오지 않나 이런 추측도 한번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말씀하셨지만 이 당무 개입 논란 등 소지가 좀 있는 상황이라서 대통령실은 이제 그런 적 없다고 선을 긋고 있는데 이 부분도 사실 좀 이유가 있어 보이긴 합니다. 말이 조금씩 변하는 부분. 이 부분이 가장 민감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비서실장이 당대표를 만났다 한다면 이거는 일단 그걸 한자락 깔고 시작을 해야 되잖아요. 아니 총선을 앞두고 비서실장이 당대표, 그러니까 비대위원장이지만 당대표를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하건 이건 당무 개입으로 비춰질 수 있는 거잖아요. 이를테면 지금 21대에 당시에 청와대, 그러니까 박근혜 청와대에서 정무수석이 당시에 비대위원장도 만나고 또 공관위원장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도 만나고 그때도 굉장히 큰 어떤 그 파장이 컸어요. 예. 지금 앵커 말씀하셨듯이 당무 개입 아니냐. 그러니까 만나는 것조차도 사실은 그런데 그렇다면 그걸 감안하고라도 만났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론은 투명하게 공개를 했어야 됐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신이 뒤통수 맞았다 이런 얘기까지 듣고 있다고 하는데 이건 변호사님 일단은 이 윤석열 대통령 어떤 서운함, 섭섭함, 내가 나아가서는 좀 불만, 굉장히 주변 사람들한테 좀 신경도 많이 좀 밝히고 있다고 해요. 네,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은요, 원래 어제 오전에 민생 토론회에 참석할 것이 예정되어 있었는데 이제 갑작스레 감기로 불참 의사를 밝히면서요, 한 위원장과의 갈등 상황에 대한 심경을 토로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가장 아끼던 사람에게 바보같이 뒤통수를 맞느냐라는 소리까지 들었다라면서 사람을 너무 의심하지 않고 썼던 나의 잘못인가 싶은 생각마저 든다 이렇게 말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또 윤 대통령은 한 위원장이 당으로 가기 전에 자신이 전했던 당부도 밝혔는데 네. 이 부분 또한 윤 대통령이 한 위원장에 대한 실망감을 드러낸 표현이 아니냐라고 이런 관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당부였냐면 이 비대위원장직은 임시관리인이기 때문에 중진들과 잘 상의해야 된다라고 당부했다라면서 위원장직이 끝나면 다시 내각으로 돌아와서 국정 경험을 쌓아야 한다 이렇게 당부했다라고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한 위원장 간의 끈끈했던 이 관계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는데요.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내 후배였는데 오죽하면 이렇게까지 선을 그었겠냐라면서 자신의 불편한 이런 심경을 드러내기도 했다고 그렇게 네.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그래픽 보면은 저렇게 저 말을 두고도 좀 해석의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렇게까지 했는데 내가 당했다. 아니면 반대로 저렇게까지 표현했기 때문에 좀 갈등 봉합에 좀 여지는 남겨둔 거 아니냐. 이런 후배이기 때문에 네. 이런 또 해석이 또 분분합니다. 그러게요. 아까도 계속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해석이 분분하면 안 되죠. 해석은 뚜렷해야 돼요. 그러면 이 이야기가 저는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사감이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정치는 공공의 영역이에요. 지금 우리가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게 폴리스라는 그러니까 도시국가에서 자유 시민들이 아고라라는 그런 그 민주광장에 나갈 때 가장 그때 당시에 생각을 했던 게 공공의 영역이다. 예. 사적인 영역은 집에 두고 공공의 영역으로 나간다라는 고대 이 폴리스 국가에서도 그랬는데 지금 대통령이 왜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한 생각이 내가 아끼던 사람이다, 하다라는 것들을 이렇게 이 기사에 나오게 하는 것. 저는 그게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관계는 이미 옛날에 그러니까 검찰총장과 검사 시절에 끝났어야 됐고 지금은 그러니까 집권 여당 대표고 자기는 대통령인데 시스템 공천을 얘기한다면 그 어떤 언급을 하더라도 그 언급은 시스템 공천에
사실 당무 개입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사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있으시더라도 지금은 이런 뜻을 언론에 나오게 해서는 안 된다. 굉장히 공적 영역으로 거리를 둬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자, 그러면서 대통령실은요, 한 위원장 거취 문제는 대통령실이 관여할 바가 아니다, 관여할 일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명을 하고 있죠. 그리고 한 위원장은 어제 자신의 임기가요 총선 이후까지라고 했는데 이게 굉장히 의미심장하다 이런 발언들 뭐 해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이 얘기부터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위원장님, 당정관계 신뢰가 사실상 깨졌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는데요. 뭐 여러 가지 시각이 있겠습니다만 당은 당의 일을 하는 것이고 정은 정의 일을 하는 것이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는 길입니다. 그러면 총선 때까지 비대위원장으로서 제 역할을 완수하겠다라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제 임기는 총선 이후까지 이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제 임기는 총선까지가 아니라 총선 이후까지로 알고 있다. 분명하게 본인의 역할, 임기를 정확하게 얘기를 했는데 그렇죠. 뭐 이것도 오늘 사실 아침 신문분들 보면은 굉장히 헤드라인으로 굉장히 많이 나왔고 어제 저녁 뉴스까지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네. 뭐 절대 안 물러나겠다, 끝까지 가겠다, 아니면 뭐 다른 의미가 있는 거냐 이렇게 많이 해석이 되거든요. 자, 일단 첫 번째는 당원 당규에 비대위는 6개월까지 할 수 네. 있다고 돼 있어요. 그건 지금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아니 당원 당규에 당연히 6개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으니까 나는 총선 이후까지 당원 당규상으로는 계속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그게 아니죠. 왜냐하면 비대위라는 건 일상이 아니라 비상이잖아요. 네. 비상이라는 건 선거를 앞두고 이 당이 일상적인 어떤 체제로는 안 되기 때문에 비상을 걸어서 이렇게 잠시 동안 이 정권을 부여하는 거죠. 왜냐하면 전 당원들이 다 함께 선출한 그런 선출직이 아니잖아요. 중앙위원들만, 네. 600명의 중앙위원들만 이렇게 선출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정당성이 전체 전당대회에서 선출된 당대표와는 달라요. 그래서 6개월까지 간 그런 그 비대위가 아마 이 정당에서 한 번 정도밖에 없었어요. 네. 그러면 대개나 선거 끝난 다음에는 비대위는 없어져야 돼요. 왜? 선거용 비대위. 그렇죠. 선거 끝난 다음에 일상으로 돌아와야죠. 선거 끝난 다음에도 비대위가 있는다는 건 선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고 그래서 그건 불가능하고요. 그런데 이 얘기가 왜 나왔겠습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렇게 한 거예요. 저는 선거 전에 물러날 생각이 없습니다. 나는 내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라고 아마 선언을 한 의미에서 난 이후에도 계속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게 아닌가. 즉, 내가 하는 것은 정당하다. 그리고 내가 지금 이 정당한 어떤 나의 당위성을 갖고 내 공천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물러날 생각이 없다라는 그런 어떤 선언적인 네. 의미라고 보여집니다. 네. 덧붙여서요. 일단은 뭐 사퇴 요구가 있어서 이런 질문에 이런 답까지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뭐 혹시 당원 당규상 물러날 규정 혹시 있는 건가요? 규정은 없어요. 네.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비대위는 당대표랑은 달라서 당대표 같은 경우는 선출직이고 또 최고위원들도 있고 해서 최고위원들이 정족수가 없어지면 정족수가 안 되면 뭐 4명 이하면 당대표가 계속 수행을 할 수가 없거든요. 네. 뭐 그런 조항은 있지만 비대위 자체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비상의 상황에서 잠시 동안 전권을 부여한 그런 조직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물러난다라는 건 아마 그 의총에서 네. 의총이라든지 당원들의 어떤 뜻을 모아서 비대위가 안 된다라고 할 수는 있어도 규정은 없어요. 본인이 물러나거나. 그렇죠. 아니면, 예. 자, 장관 기자, 일단은 상황이 이러니까 빨리 봉합해야 된다. 뭐 당내 여론이 좀 다수인 것 같아요. 현재까지 분위기를 보면. 근데 어제 오늘 나온 보도들 보면은 한 위원장하고 대통령이 만난다. 빨리 봉합할 거다. 아니다. 그렇지는 않다. 이렇게 좀 엇갈리는 것 같거든요. 한번 정리 좀 해볼까요? 네, 맞습니다. 지금 상황을 좀 빨리빨리 정리를 하기 위해서 한동훈 위원장과 대통령실 관계자가 먼저 만난 후에 그 추후에 윤 대통령과의 만남도 가능할 수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왔고요. 또 한편에서는 일각에서는 지금 오래전에 한동훈 위원장과 대통령실 관계자의 만남이 예정되어 있긴 하지만 이 약속이 미뤄졌다. 이런 보도도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회동을 하기는 조금 조심스럽다는 거죠. 현재까지는 당 내에서도 얘기가 지금 계속 다르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그래픽 쭉 보면은 뭐 만난다, 안 만난다 양쪽 얘기가 다릅니다.
이종근 실장님, 일단은 이런 국면에서 빨리 만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좀 뭐 다른 뭐 주변 사람들이 좀 분위기를 만들어 가서 좀 진정됐을 때 좀 만나는 게 나을까요? 어떨까요? 두 가지 경우 다 장단점이 있을 겁니다. 빨리 만나면 빨리 이 지금의 어떤 갈등 국면을 해소하는 측면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만남 자체로 이미 이제 민주당에서 제기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또 비난의 어떤 대상이 될 수가 있거든요. 또 진정된 후에 만나는 것도 사실 장점이 있지만 그러나 갈등의 여지가 계속 또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어떤 생각도 드니까 개인적으로는 이 문제가 빨리 매듭이 지어져야 된다. 뭐 이 해석을 여러 가지를 하지 못하게끔 하려면 빨리 만날수록 좋죠. 당연히 좋고 또 민주당에 대해서도 이게 지금 이 국면이 사실은 또 전화위복의 계기도 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이 지금 비판하는 대목이 이거거든요. 대통령실에서 갓 나온 참모들이 여러 가지 어떤 뭐 험지가 아니라 여러 그런 이 좋은 어떤 그런 이 지역구를 찾아서 양지. 지금 하고 있거든요. 양지 뭐 이런 논란이 있는데 대통령실이 지금 시센 공천을 이렇게까지 막 생각하고 있구나라는 메시지가 만약에 이게 정착이 되면 아마도 그 누구도 쉽게 그렇게 내가 대통령실에서 1년 6개월 동안 일했어라는 이유만으로 지금 이 당에서 전략공천이라든지 혹은 험지가 아닌 양지만을 쫓을 수 없는 분위기가 점점 형성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 장점도 있지만 그러니까 단점도 있고 지금 여러 가지 어떤 문제도 있지만 이 위기가 도리어 전화위복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어쨌든 그리고 이 지금 현재 분위기를 보면 분열은 곧 공멸한다. 뭐 이런 공감대는 좀 맞아 보입니다. 큰 흐름은 맞나 보이는데 장윤주 부위원장님, 일단은 윤 대통령하고 한 위원장 이런 분열은 공멸이다 이런 뜻에서 빨리 합칠 수 있을까요? 사실 지금 봉합을 하고자 하는 움직임도 분명히 보이기는 하거든요. 다만 이제 그러니까 두 분 사이의 신뢰가 훼손된 것만큼은 또 부인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정말로 진정한 의미의 봉합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난 대선 때 비슷한 사례가 있었던 거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당시 이준석 당대표가 한 2차례 정도 뭐 언론에서 표현하기로는 뭐 가출이라고 했었거든요. 네, 그랬죠. 이른바 가출을 하고 나서 그 당시에 윤석열 대선 후보와 감정의 골이 깊어졌을 때 또 극적으로 만나서 봉합하는 장면들 국민들께 보여드렸던 거 모두 기억하실 겁니다. 사실 이번에도 그런 봉합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분명히 존재하는데요. 다만 그 이준석 전 대표와 그리고 윤석열 당시 후보의 어떤 저런 봉합의 모습들이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많은 국민들이 다 아십니다. 이준석 전 대표는 결국 대선 이후에 양두구육이라는 말을 남겼고요. 지금은 신당 창당을 위해 당을 탈당한 상태입니다. 이미 신당도 창당이 되었고요. 사실 그렇다면 한동훈 비대위원장 같이 이제 영리하시고 또 여러 가지로 판단을 많이 하시는 분께서는 이준석 전 대표의 사례도 보면서 나름대로의 고민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 봉합을 하더라도 이 봉합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그런 갈등을 풀고 하는 봉합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총선 이후에 본인의 정치적인 운명에 대해서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으로서는 이번에 봉합이 단순히 총선에서 이기기 위한 봉합 말고 뭔가 윤석열 대통령과의 묵은 감정을 풀고 이 모든 오해를 풀 수 있는 그런 진정한 의미의 봉합이 되어야 될 텐데 그러려면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봤을 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한번 한동훈 위원장 행보도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건 변호사님, 그리고 이 국면에서 하나 좀 떠오르는 것이 있죠. 함정 몰카 취재 그리고 함께 명품 가방 수수했다는 이제 김건희 여사 관련 논란인데 이제 선사과해야 된다 뭐 하는 요구들도 조금씩 점점 늘고 있습니다. 친윤 쪽에서는 뭐 절대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김건희 여사가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낸 지는 좀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간이 김건희 여사가 직접 이 명품백 수수 논란에 대해서 자신의 입장을 밝히진 않았는데요. 그런데 최근에 이 김건희 여사 주변에서 이 사건은 치밀하게 계획된 몰카 범죄다라면서 이에 대한 가해자의 선사과를 요구하는 이제 주변 측근들이 적지 않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김 여사와 가까운 한 여권 인사는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사견임을 전제로 해서 김 여사가 이 함정 취재인 줄을 모르고 자신의 공간을 함부로 내주고 또 음모에 빠진 부분은 부주의했다라고 지적할 수는 있다. 그렇지만 뭐 몰래카메라의 불법성과 또 특정 세력의 청부를 받은 선물 공작에 대한
가해자들의 사과가 먼저 있어야지 왜 피해자인 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사과만 요구하느냐라는 의견을 개진하기도 했고요. 또 이 김 여사와 소통하고 있다라고 밝힌 또 다른 인사도 이 미리 물품을 구매하고 또 이 구입 과정을 사전에 녹화하는 등 치밀하게 계획된 몰카 범죄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러한 것이 이 사건의 결국 본질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왜 사과를 요구하지 않느냐라고 이제 반문하는 그런 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이 해당 이슈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가 입을 열지 않고 있었는데 주변 측근들을 통해서 자신의 입장을 조금씩 내보이는 것이 아니냐라는 관측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이건 변호사 말씀을 해주셨던 그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의 김건희 여사 몰카 공작 피해자 발언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여러분 가시다가 교통사고 나시면은 교통사고를 야기한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됩니까? 왜 집에 안 있고 길거리에 나와가지고 교통사고 당했냐라고 책임을 물으면 여러분들께 묻는다면 동의하시겠어요? 똑같은 케이스잖아요. 우려하시는 분들의 입장도 존중하지만은 이 실체는 몰래 카메라를 가지고 들어가서 불순한 목적으로 이 공작을 하려다가 실패한 거다. 이거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이종훈 실장입니다. 네. 일단 김건희 여사 입장에서는 정말 펄쩍 뛸 일 아닙니까? 나 피해자인데 왜 자꾸 사과를 하느냐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 어쨌든 본인이 직접 얘기할 수는 없고 이 주변인들, 지인들에게 계속 어떤 억울함을 계속 메시지를 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서는 조금 제가 그 표현이 좀 다시 수정을 해야 될 게 예. 이철규 의원이 주변 지인은 아니라고 그렇죠. 생각이 들었죠. 예. 직접적으로 또 측근도 아니고요. 이철규 의원은 어찌됐든 윤 대통령과 굉장히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 지난번 대선부터 그런 의원은 맞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 얘기하는 김건희 여사의 어떤 측근들이 있어서 그 측근들이 지금 전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 부분은 조금 수정돼야 될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첫 번째 지금 이철규 의원이 이야기하는 부분은 저는 굉장히 동의를 합니다. 문제는 시작부터 공작이었잖아요. 예를 들어서 언론이라고 예를 들어서 MBN이 만약에 어떤 사람을 동원해서 명품백을 주고 그다음에 어떤 사람을 만나서 카메라를 채워주고 그걸 만약 보도했다고 한다면 MBN의 진짜 어떤 이 윤리 있잖아요. 기자로서의 윤리. 이게 무너지는 거잖아요. 윤리 보도 윤칙에 좀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 윤리 강령도 있고요. 기본적으로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있을 수 없는 일을 행해서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보도를 한다면 그 보도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철규 의원이 얘기하는 건 그 보도 이후에 그 어떤 행위가 문제가 아니라 과정부터 목적이 뚜렷했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했던 행위이므로 이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고 아쉬운 부분은 뭐냐면 이것이 서울의 소리라는 어떤 미디어 그러니까 유튜브에서 얘기됐을 때 그때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섰어야 됐다. 근데 지금에 와서 좀 뒤늦게 여기에 대해서 해명을 하거나 사과하지 말라는 의미로 이야기한다면 그건 정치는 타이밍이라서 총선을 앞두고 사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타이밍을 놓친 건 저는 지적을 해야만 하는 대목이에요. 타이밍을 놓쳤다. 예. 장윤주 부위원장님, 일단 대통령실 참모진 사이에서는요. 이 섣부른 사과가 이거 능사는 아니다 이런 좀 기류가 좀 많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태블릿 PC 사과 얘기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전례가 있기 때문에 이러면 안 된다. 그렇죠. 이제 여권 일부에서 지적하는 사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이른바 태블릿 PC와 관련된 사과를 했던 것 다들 기억하실 텐데요. 그러니까 때가 이제 2016년 10월이었고 JTBC에서 이제 태블릿 PC를 보도를 했고 그러고 나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관련된 사과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권 일부의 주장은 그 사과를 기점으로 해서 결국 여론이 굉장히 악화가 됐고 결국 대통령의 탄핵으로까지 이어졌다. 이런 분석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섣부르게 그냥 사과를 했다가는 오히려 전략적으로 더 나쁘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의 분석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글쎄요. 총선이 80일도 채 남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득실도 따져야 되고 또 정략적 계산해야 된다는 것도 또 한편으로는 이해가 됩니다. 다만 이 분석이 일단 옳은지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이 드는데요. 사과를 했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을 당했을까요?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 당시 국정농단 사태는
이미 특검과 그리고 대법원 판례로서 사실관계가 다 확정이 됐습니다. 당시에 있었던 국정농단 사태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상 초유의 탄핵의 사태를 맞은 것이지 저렇게 사과를 했기 때문에 그 정권이 무너졌다라고 인과관계를 연결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또한 정치적인 어떤 전략 그리고 이제 정치적인 이해관계를 따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총선을 얼마 놔두지 않고서는 결국 민심은 정치인들의 진심을 봅니다. 각 정당들이 정말 국민들을 위하고 국민들의 의사를 받들 그런 의지가 있는지를 보는 것인데 과연 이 사과를 두고도 이렇게 정치적인 이해관계를 앞세우는 모습들을 집권 여당이 보여준다라고 한다면 국민의 민심은 차갑게 돌아설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어제도 사실 얘기 저희가 나눴는데 뭐 사실 양쪽 입장이 좀 첨예합니다. 여야 쪽에서. 자, 이종훈 실장님. 그리고 보면 한동훈 위원장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입장도 어제 보면 변함없다. 본인이 이렇게 밝혔는데 이 부분이 입장차가 여전한 모습이 향후 또 어떻게 좀 전개될지도 변수가 될 것 같거든요. 아, 글쎄요. 그런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어떤 입장인지를 좀 다시 돌아보면 굉장히 원칙적인 입장이에요. 원칙적이라는 게 뭐냐면 공작이라고 규정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건 대통령실과 다른 바가 아니고 그 다음 대목이 그런데 국민의 눈높이여야 된다라는 대목이 있어요. 그러면 그 직전까지 제가 아까 지적한 대목을 다시 말씀드리면 국민들이 제대로 진실을 모르는 어떤 상황이었거든요. 그리고 그냥 도이치 모터스부터 시작을 해서 뭐 명품백, 사실 명품백이 아니라 몰래카메라가 중심이 돼야 되는데 명품백 사건으로 좀 규정 지어지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 눈높이라는 건 왜 명품백을 받았어? 이게 이런 어떤 대목이니까 좀 더 진실을 밝혀야 된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 대목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원칙적인 어떤 발언이 끝내는 대통령실과 뭐 대립을 하거나 혹은 다른 의견이라고 보이지 않고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이렇게 저는 해석을 해요. 좀 더 국민들 눈높이에 맞춰서 납득이 갈 수 있도록 해석하게 만들어줘야 된다. 진실을 좀 더 뚜렷하게 이야기해줘야 되고 다만 그때 제대로 이렇게 적극적으로 밝히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유감이다. 이런 정도의 사실 연착륙이 저는 가능한 대목이라고 네.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자꾸 대립국면으로 놓으려고 하는 건 사실상 이제 당내나 혹은 당외에서 이 부분에 그렇게 해서 자신들의 어떤 뭐랄까 정치적 입지를 좀 더 좋게 만들려는 해석에 불과하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얘기도 해볼게요. 장가 기자. 이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의 인연이 굉장히 깊지 않습니까? 20여 년 됐다고 하는데 네. 아까 얘기했지만 윤 대통령이 눈에 넣어도 안 할 후배라고 한 위원장한테 언급을 했는데 자, 그래서 이 왜 두 사람이 왜 이렇게 됐느냐, 20년 인연이 뭐 이런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두 사람의 20년 인연을 한번 되돌아보자면 두 사람 모두 서울대학교 법학대를 나오긴 했지만 13년 차 선후배입니다. 두 사람이 처음 만난 건 2004년 한나라당 차떼기 수사 때인데요. 이후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 특별검사팀에서 호흡을 맞췄고요. 문재인 정부 때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를 함께 하면서 경랑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당시 부산고검 차장으로 좌천이 됐었죠. 하지만 윤 대통령이 이후 대선에서 승리를 하면서 2022년 4월 한동훈 위원장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발탁을 하면서 다시 두 사람이 의기투합했는데요. 그간의 인연과 두 사람의 발언까지 함께 들어보시죠. 한동훈은 대한민국 사람들이 다 알만한 사람들은 다 윤석열 라인이다, 윤석열 사단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동훈 검사가 잘못했으면 제가 그걸 어떻게 비호를 합니까? 그리고 그 후에 지금까지 뭐 나온 거 있습니까? 저는 한번 되묻고 싶습니다. 예? 아니 제가 막았습니까? 저는 이미 아니 그러니까 아니 제가 지금 비호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어떻게 비호입니까? 저는 지휘권이 배제돼가지고 라인이라뇨. 제가 한동훈 검사를 비호할 능력도 없고요. 한동훈 후보자는 20여 년간 법무부와 검찰의 주요 요직을 두루 거쳤고 수사와 재판, 검찰 제도, 법무 행정 분야의 전문성을 쌓아왔습니다. 절대 파격 인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쭉 인연 한번 보셨고 말들도 들어보셨는데 이렇게 끈끈했던 두 사람인데 윤 대통령이 한 위원장에 대한 지지와 신뢰 뭐 철회했다 이런 보도도 나왔었지 않습니까? 그만큼 화가 많이 났던 건데
이게 봉합이 될 것이냐, 잘 다시 이제 관계 회복할 수 있을 거냐에 관한 관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동훈 검사를 법무부 장관에 기용하고 또 뭐 기용은 아니지만 자신이 임명하지는 않았지만 비대위원장까지 된 가장 큰 이유가 한동훈 지금 비대위원장의 사람 됨됨이야, 그리고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끝까지 관철시킨 그런 이 전력을 그 누구보다 윤석열 대통령이 알고 있기 때문이 아니냐, 우린 그렇게 생각을 해왔잖아요. 저는 윤 대통령, 장가희 기자가 아까 여러 리포트에서 말씀을 하셨지만 그 말씀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대목이 바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 부산에 갔을 때 국세청장, 당시에 전군표 그 국세청장을 구속시키려고 했던 대목에서 예. 윤석열 대통령과 가장 첫 번째 인연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때 당시에 아마 이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은 구속까지는 너무 심하다, 수사는 되더라도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윤석열 그 검사를 통해서 한동훈 당시 검사를 제어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근데 윤석열 검사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저는 한동훈 검사가 하는 일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나서지 않겠습니다. 그 대목에서 바로 정근표 그 국세청장을 끝내 구속시킬 수 있는 그런 그 케이스가 됐거든요. 네. 그때 윤석열 대통령이 당시에 무슨 생각을 했겠느냐고 제가 유출한다면, 이 후배가 하는 일은 사실 옳은 일이야. 내가 개입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이 옳은 일을 다른 일로, 그런 일로 만들어서는 안 돼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지금 그 믿음 하에서 사실은 이 양자의 어떤 관계가 계속 되어야 된다. 그 믿음을 알기 때문에 또 이 윤 대통령이 이 당무 개입이라든지 혹은 이 당의 어떤 사적인 어떤 감정으로 뭐 누구를 내리꽂거나 하지 않을 거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사실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한 기대가 지금까지 있어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어찌됐든 지지를 철회했다라고 언론에서 나오지만 결국은 그 믿음이 다시 이제 복원되는 그런 과정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 듣다 보니까 이게 생각났어요. 저희 한번 찾아봤는데 옳다고 생각하는 거는 한동훈 위원장이 쭉 가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좀 믿었다, 믿고 좀 맡겼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작년 12월 달이에요. 한 국민의힘 소속 한 광역단체장이 윤 대통령이 비대위원장 후보 중에, 당시 이제 후보 중에 한동훈이 내 말 가장 안 들을 것 같다고 얘기했다, 이런 발언이 좀 생각이 났는데,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좀 섭섭함을 좀 더 느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럼 앞뒤가 안 맞잖아요. 내 말을 안 들을 정도로 자기가 옳은 것을 한다. 네. 왜냐하면 대통령 임기 중에 치르는 총선은 분명히 그런 얘기가 나와요. 대통령실에서 누가 와서 내리꽂았다, 뭐 어쩌다. 사실 민주당도 마찬가지였어요. 21대 총선에서 양정철, 그러니까 삼철 중에 한 사람이 양정철 씨잖아요. 민주연구원장으로 부임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이전보다 진짜 많은 사람들이 공천에 뛰어들어요. 당시에 이 문재인 대통령 참모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근데 양정철 원장이 그것을 잘 연착륙시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어쨌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런 역할을 사실 기대했다면, 지금의 어떤 뭐 지지를 철회한다, 이것이 잘못돼서 그럼 사천하려고 그럼 생각을 했냐, 이렇게 비난이 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자, 이건 변호사님, 일단 이렇게 윤 대통령 갈등 빚는 한동훈 비대위, 여기서 좀 잘하고 있냐 못하고 있냐 한번 여론조사가 좀 나오긴 했는데 어떤 내용 나오는지 한번 설명 좀 해주시죠. 네, 국민 10명 중에 4명 정도가요,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 출범 한 달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습니다. 사실 이 수치는요, 이 30%대 중반에 머물렀던 이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 긍정평가보다도 더 높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여론조사 내용을 좀 더 살펴보면 20일부터 21일 이 양일간 만 18세 이상 전국 성인 남녀 1,01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 선거 및 사회연한 117차 정기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여기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41.8%가 이 한 비대위원장의 취임 한 달에 대해 긍정평가를 내렸고요. 그 긍정평가 내린 것 중에 매우 잘하고 있다가 30.2%, 대체로 잘하고 있다가 11.6%를 기록했습니다. 네. 뭐 좀 의미 있는 수치일 것 같기도 하고. 자, 장가 기자, 오늘 한번 쭉 얘기를 좀 들어보니
종합해 보면 한동훈 위원장이 뭐 몸을 사리거나 뭐 그런 모습은 사실 없어 보입니다. 네. 자기 할 말 다 하고 소신대로 하겠다 이런 게 읽혀지는데 어제 일정 다 소화했고요. 오늘도 화재 현장 방문하고요. 또 이런 조금 전에 보도도 나왔는데 닷새 뒤에 28일이 취임 한 달인데 그때 기자회견도 할 수도 있다. 뭐 거기서 또 만약에 성사된다고 하면은 거기서 어떤 현안들에 대해서 목소리를 낼 거 아닙니까? 좀 어떻게 내려보십니까? 우선 오전 10시 30분부터 사실은 국회 본관을 시작해서 뭐 의원회관 그리고 중앙당사를 차례로 한동훈 위원장이 돌아볼 거다 이런 일정이 사실 어제 알려졌거든요. 네. 그런데 이 일정이 연기가 되고 대신 대형 화재가 발생한 충남 서천 특화시장 현장을 한동훈 위원장이 오늘 오후에 방문할 예정입니다. 이 충남 서천은요, 이 한동훈 위원장의 측근이죠. 장동혁 사무총장의 지역구이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조금 전에 나온 보도에 따르면 한동훈 위원장이 지난 12월 26일에 취임을 했는데요. 취임 한 달 기자회견을 조만간 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아마 오는 28일, 그러니까 일요일쯤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한동훈 위원장이 대통령실의 퇴진 요구에 대해서 할 일 하겠다라고 말한 만큼 기자회견을 미룰 이유는 없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에서 한동훈 위원장이 기자회견을 열게 되면 사실상 대통령실을 좀 우회적으로 압박하는 모양새가 될 것이다라는 분석도 나오는데요. 앞서서 김기현 전 대표 그리고 이준석 전 대표는 100일 기자회견은 한 바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종무 실장님, 일단 네네. 쭉 뭐 장관 기자 얘기를 들으셨는데 네. 뭐 한동훈 위원장은 떳떳하다. 그냥 내 할 일 하겠다. 뭐 어떻게 보면 뭐 하던 대로 정면 돌파하겠다. 이런 좀 취지 같기도 해요. 의지. 그렇습니다. 인재영입도 어저께 그 삼성전자 전 사장도 인재영입을 했고 인재영입에서 장면이 굉장히 따뜻했어요. 그러니까 웃음 환하게 웃고 셀카도 찍고 하더라고요. 셀카 찍고 그 대목에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할 일을 한다라는 의미가 이런 거구나. 그러니까 사실 정치인들은 굉장히 힘들어도 표정을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일단 표정 관리를 하든 안 하든 저 장면이 굉장히 화제가 됐어요. 네.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흔들리지 않고 있구나라는 어떤 생각이 들게 하고요. 그다음에 100일 기자회견을 대개는 해요. 비대위원장이나 당대표들. 하지만 100일이 언제예요? 총선이잖아요. 네, 그러네요.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100일 기자회견이라는 게 무의미해요. 네.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 필요한 건 어떻게든 자기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어떻게 이슈를 몰아가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달 기자회견이라는 의미가 어떻게든 기자회견을 해야 되고 어떻게든 기자들과 소통을 해야 되고 뭐 그런 어떤 일정이라고 생각을 해야지 이게 뭐 100일 기다려야 되는데 왜 먼저 할까? 이건 아니라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사태라고 해야 될까? 이 상황을 쭉 보면은 가장 다급한 사람들 누굴까 보면 사실 국민의힘 의원들 아니겠습니까? 총선 앞둔 뭐 예비 후보자랄지 가장 곤란할 텐데 이 의원들이 사태 파악에 사실 굉장히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고 하는데 장관 기자 어떻습니까? 여당 분위기 지금 어떤가요 지금? 어제부터 여론조사 전화 많이들 받으셨을 텐데 어제가 국민의힘 공천 컷오프 여론조사 첫날이었기 그랬죠. 때문에 여론 추이를 모르니까 의원들이 좀 몸조심을 하는 모습이다 이런 게 좀 관측이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어제 김경률 비대위원의 TK 비하성 발언을 논의하기 위해서 경북 의원 모임이 우선 취소가 됐는데요. 경북도당 위원장인 송원석 의원은 어제 기자들에게 오비 일학 우려가 있다. 그다음에 오해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 모임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다. 이렇게 네. 언급을 했습니다. 또 일각에서는 일단 지금 봉합이 안 되더라도 된 것처럼 해서 선거를 좀 잘 치러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고 아니면 사천 우려부터 없애야 한다라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또 비윤계에서는 한동훈 위원장 사진 걸고 지금 선거운동 하고 있는데 한동훈 위원장을 내쫓으면 어떻게 선거를 치르느냐라는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종문 실장님 일단 뭐 상당수 일단 의원들이랄지 여권 인사들이랄지 일단 대통령실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이 좀 눈치를 좀 뭐 분위기를 좀 보고 있으면서 좀 가만히 좀 정중동 자세를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 뭐 일각에선 현재 권력 그리고 미래 권력 충돌 아니냐 뭐 이렇게 좀 눈치를 많이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의미에서는 늘 있어왔던 일이긴 해요. 역대 그러니까 이제
그 87년 체제 이후도 2인자 있잖아요. 그러니까 집권 여당의 대통령의 권력 말고 그 다음 어떤 권력이 누구한테 있느냐에 따라서 뭐 2인자 리더십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뭐 총리 리더십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실 2인자 얘기가 나올 국면이 아니고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윤 대통령은 같은 그런 지금 그러니까 방향으로 가야만 한다. 두 사람의 같은 방향은 뭐냐면 무조건 총선 승리거든요. 묻지마 총선 승리. 무조건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대목에서 누구한테 권력이 있고 없고 그다음에 누구의 눈치를 보고 이거는 어떤 의미에서는 공천을 받을 건가 말 건가 또는 이런 어떤 고민에 사실 일단이지 누구의 어떤 눈치를 보고 어떤 권력을 내가 추종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네. 어쨌든 이게 미묘하게 오늘 조간들 보면은 한동훈 위원장의 약간 좀 기운 거 아니냐, 윤 대통령 리더십이 좀 위기에 빠졌다 이런 좀 그런 논조들도 나오고 있긴 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그런데 이 당의 사실 전략이 그렇게 돼야만 해요. 뭐냐면 지금 민주당 야당에서 공격하는 건 이거잖아요. 회고적 투표, 즉 윤 대통령 정부가 잘못됐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을 바라봐야 된다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 임명한 게 뭐겠습니까? 윤 대통령 보지 말고 나를 봐라. 나를 본다는 건 이 당의 미래를 봐달라. 그러니까 회고적 투표가 아니라 전망적 투표를 해달라. 이런 어떤 의미이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저는 그게 당의 전략이라면 맞는 방향으로 간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민주당은 또 이 사태를 또 어떻게 바라보는지 좀 궁금하긴 합니다. 장가희 기자, 4월 총선에 이번 건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득실 계산 민주당도 굉장히 좀 분주한데 법적 조치까지 검토하는 게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윤 대통령의 당무 개입, 그러니까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는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법적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김건희 여사를 살리기 위해서 가장 친한 두 사람이 서로 갈등을 일으키는 모양새 취하는 것 아니냐. 관련된 목소리 모두 듣고 오시겠습니다. 대통령이 특정 정당의 선거, 총선 관련해서 이렇게 노골적이고 깊숙이 개입한 사례가 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실이 공당의 대표 보고 나가라 마라 개입한 것은 더 엄청난 문제입니다. 윤석열 부부와 한동훈 국민의힘의 짜고 치는 고스톱 약속 대련 같은 국민 속이기 차별화 전략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정말 당무 개입까지 하면서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 간에 불화설이 있는 게 맞는 것인지 결국은 한동훈 위원장의 행동이 무엇으로 보여지느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민주당에서는 윤 대통령 향해서 이 당무 개입 아니냐. 그래서 이거 법적 조치를 언급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고 한편으로는요. 권력 투쟁이 이게 쇼가 아니냐. 헷갈린다. 이런 반응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일단 당무 개입, 나아가서는 공천 개입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공직선거법상 처벌 조항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라는 입장이 민주당에서 나오는 건데요. 왜냐하면 사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본인이 사퇴 요구를 거절했다라고 인정은 했거든요. 저는 이 발언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사퇴 요구를 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일단 선을 긋고 있긴 하지만요. 한동훈 비대위원장 자체가 사퇴 요구를 받았던 것을 사실상 인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비대위원장의 사퇴 요구를 대통령실이 했고 그것 자체의 원인이 사천과 관련한 논란이었다라고 한다면 크게 봤을 때는 공천 개입, 나아가서는 당무 개입이 아니겠느냐라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일단 이게 법적 조치를 취하고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사실 차치하고서요. 사실 국민들 입장에서 보시기에는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고 있다라는 점에서는 문제 제기가 될 것 같습니다. 또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사실 비대위원장으로 취임하고 나서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궁중암투나 삼국지 정치하지 말자 이랬는데 지금 보여지고 있는 집권 여당의 모습은 누구보다도 궁중암투와 삼국지 정치가 난무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국민 민심에 두고두고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당무 개입 관련해서는 일각에서는 그 성립이 안 된다. 법적 조치 성립이 안 된다. 의견도 있다는 점 제가 말씀드리고 갔고요. 이종훈 실장님, 일단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이관섭 실장을 보냈다는 의미가 약속 대련이다. 어제부터 약속 대련이란 말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쉽게 말해서 좀 짜고 치는 고스톱 이런 주장인데 현실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뭐 일단 현실성 여부를 떠나서 민주당 일각에서도 아까 최고위원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정청래 최고도 그렇고 네. 제가 보기엔 되게 불안한 것 같아요. 만약에 그렇게 됐을 때 예를 들어서 가장 그 충격의 사례가 6.29 선언이었잖아요. 당시 6.29 선언의 사례를 비추어 보면 어쨌든 2인자 리더십 그래서 나오는데 서로 2인자가 이 대통령의 어떤 문제를 뛰어넘고 극복하고 자신의 어떤 권력 지향적인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사실 민주당이 굉장히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충격일 수밖에 없고 그런데 민주당이나 이준석 대표가 지금 곤란을 겪는 게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적과 나를 구분해야 되는데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서로 대립하는 국면에서는 윤 대통령을 비판하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지금 띄워주는 결과가 되고 또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비판하면 윤 대통령을 띄워주는 결과가 돼요. 결과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그 정치에서 피하 구분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에서 어떤 의미에서는 민주당이 굉장히 지금 곤란하다. 그러니까 이슈도 지금 확실히 완전히 이쪽 윤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으로 한 사흘간 지금 완전 이슈를 빼앗기고 그런 것 있어요.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고위원 논평밖에는 지금 이슈가 안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민주당한테 유리한 국면은 아니다라는 생각입니다. 라이브픽입니다. 온 국민을 충격에 빠지게 한 사건의 장본인이죠. 재벌 3세 행세를 하며 수십억 원대 투자 사기를 벌인 전청조 씨가 어제 증인으로 공판석에 섰습니다. 공범으로 기소된 경호실장 이모 씨의 범행을 증언하러 나온 건데요. 최대한 벌을 받고 나중에 떳떳하고 싶다라고 말했습니다. 떳떳하다라는 말, 사전상 굽힐 것 없이 당당하다라는 뜻인데요. 피해자의 상처와는 관계없이 형기만 마치면 잘못이 없어진다 생각한다는 듯한 발언에 판사는 일침을 가했습니다.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상태인데 단어 선택이 적절했는지 잘 한번 생각해보라라고 지적한 거죠. 또 마찬가지로 수십억 원대 사기를 벌이고 도피 생활을 하다 붙잡힌 전창수 씨, 전청조 씨의 아버지도 범행을 시인하기도 했습니다. 피해자들에게 사실상 회복이 어려운 피해를 입힌 부녀이니만큼 죄에 상응하는 처벌은 당연한 수순일 듯 싶네요. 어느 쪽의 말이 옳은 걸까요? 배우 김수미 씨가 아들과 함께 자신이 지분을 갖고 있는 식품회사로부터 횡령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두 사람을 고소한 회사 측은 이들이 업체와 독점 계약을 맺은 브랜드 상표권을 타인에게 무단으로 판매해 수억 원의 이득을 얻고 회사 자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기도 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개인 용도로 며느리 서유림 씨가 개인 선물을 사거나 신혼집 보증금 월세를 회사 돈으로 처리했다고 했습니다. 이에 김수미 씨 측은 정면 반박했는데요. 횡령 사기와 사문서 위조 등으로 우리 측이 먼저 상대 측에 고소를 해놓은 상태다. 고소를 당한 회사 측이 김수미 씨가 연예인이란 점을 악용해 여론몰이를 하고 있는 거다라고 전했습니다. 양측의 정반대되는 주장에 누리꾼들은 혼란스러워하는 모양새인데요. 법원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한쪽을 비난하기보단 잠시 멈춰 기다리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까지 라이브픽이었습니다.